네, 뉴스앤 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학생 1명은 오늘 오후에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강릉 현장 연결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 또 이번 사건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강릉입니다. 네, 지금 치료 시작된 지 나흘째인데요. 학생들의 건강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겁니까? 네, 온 국민이 조속한 마음, 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건강이 하루하루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 있는 대성고 학생 5명 가운데 3명이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걷고 먹고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은 그중에 1명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차도가 빠른 19살 도모군인데요. 조금 전까지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간단한 혈액 검사와 보호자 동의 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2명도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오후 2시에 병원 브리핑 예정돼 있는데요. 도군의 퇴원 여부 및 학생들의 건강 회복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주에서 있는 그 2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의 경우 아직 회복 단계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내려서 뇌세포 파괴를 막는 치료법입니다. 뇌파 검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서히 체온을 올리면서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의식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의료진이 자극 반응이 있는지 계속 살피고 있고요. 부모님과 사고대책본부 측 모두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쯤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대성고 학생 3명의 발인이 오늘 서울에서 모두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재발을 막으려면 사고 원인도 이제 빨리 파악이 돼야 될 텐데요.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가스보일러 설치업체 관계자와 펜션 업주 그리고 LP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이미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죠. 보일러 내 펜션이 무자격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참고인 중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사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경찰은 또 열흘이라는 시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17일이었는데요. 직전 투숙객은 열흘 전인 지난 8일 머문 13명의 중국인 단체 투숙객이었습니다. 이 열흘간 사고 펜션 201호 보일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와 보일러에 대한 국가수 감식도 계속 진행됩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급기관이 배기관 아래에 설치되면서 관안에 물이 고이고 불안전 연소가 이뤄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부 습도 등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경찰 수사는 보일러 연통의 본체와 어긋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에서부터 신임 감찰관 추천권 요구까지 야당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자, 여당은 전직 특별감찰반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염혜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자, 한국당 지금 공석으로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한국당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는 1년 6개월째 감찰관 자리가 비어있는 탓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여야의 협의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특성을 볼 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넘기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한 읍참마속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포기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김 수사관이 왜 곧장 반박당할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야 한다면서 비리 공무원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면서 도리어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네. 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법학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현행법도 다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위험 업무에 대해 도급 제약을 두는 조항은 기업의 계약 체결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처벌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법이 작동하려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하한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해서 배달업을 하는 청소년 등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감안해서 환노위는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부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밤 헤드랜턴도 없이 혼자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하청업체 관리자들에 이어서 곧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 이무석 기자입니다. 손전등을 들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작업하는 사람. 태안화력에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입니다. 작은 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어 컨베이어 점검하기를 되풀이합니다. 사고당한 지난 10일 밤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2km 길게 이어진 컨베이어 시설을 혼자 돌아다니며 쉴 새 없이 작업을 벌였습니다. 석탄재 까맣게 묻은 안전모엔 마땅히 있어야 할 헤드랜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가 헤드랜턴을 잃어버려 사고 나흘 전 재지급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말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제 하청업체를 넘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관리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과 함께 위험한 현장 설비 개선 요구를 담당 부서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인과 관계가 드러나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할 계획입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 오후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가 좀 넘어 시작한 안희정 전 충남도시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아침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여성단체가 몰려든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재판에 앞서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
부인하실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안전지사가 성관계 수단으로 위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안전지사는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만 간단히 답할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도 잠시 뒤 오후 2시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번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2차례 추가 공판을 더 열고 2월 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사건을 폭로했던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과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집유 단계에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실제로 집유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 직전에 폐기된 원유가 2016년 466톤, 2017년 363톤, 올해 상반기에 155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유의 항염증제, 농약, 호르몬 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0년대) 어음 사기 행각으로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렸던 장영자 씨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수감 생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장영자 씨 이번에는 무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네,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현금을 빌려주면 거액을 확보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인 건데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모두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귀를 솔깃하게 하는 수법도 가장 각색이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었죠.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로 된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2명에게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먼저 있고요. 또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배로 갚겠다고 속여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또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의 숙박비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이미 사기 행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유명세를 탈 만큼 탄 사람인데도 누군가는 또 속아 넘어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장 씨는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2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가지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참회문 등을 수십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74살인 장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도 했는데 지난달에 기각됐습니다. 이 장영자 씨 과거 사기 전력도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좀 되돌아가 볼까요? 네, 장 씨의 사기 전력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국정원과 마찬가지인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낸 남편을 앞세워서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그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서 사채 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6,4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져 부부가 나란히 쇠고랑을 찼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 만인 1992년에 가석방됐습니다. 2년 뒤인 1994년에는 140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1998년 8.15 특사로 출소한 뒤에 국권 화폐 사기 사건에 또 한 번 얽히면서 세 번째로 감옥에 갔고 10년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5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스물아홉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참사를 겪은 제천 시민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제천시 하소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그 뒤로 보이는 게 그 화재가 발생했던 스포츠센터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스포츠센터입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다만 화재로 불에 타버렸던 건물 외벽이 보수되고 가림막이 설치돼 건물 저층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화재 참사 동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전인 오늘 이곳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불은 검은 연기와 함께 건물 전체로 삽시간에 번졌고 결국 이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는 제때 대피를 하지 못한 20명이 숨지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특보로 전해드렸던 게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제천 화재 29명이나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발생됐었죠?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화재 초기 소방 사다리차가 도착했을 때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500m 우회에 간신히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좁은 골목길로 사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겁니다. 이른바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건물의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고 연기를 빼내는 배영창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엔 철제 선반이 놓여 탈출을 방해했고 9층은 불법 개조되는 등 건물 자체가 화재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화재 초기 건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명을 구조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사다리차로 3명을 구조했던 이양섭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않은 화재에 노출되면 유압 호스나 전기 장치가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도에는 좀 미비한 장비죠. 화재 진압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사람이 구조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봤던 거죠. 예. 네, 당시 그 사다리차가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던 장면들이 기억이 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 안전관리 소홀히 했던 그 건물주, 건물 관리인들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네, 화재 참사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입니다. 모두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소홀에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입니다. 1심에서 건물주 이모 씨는 건물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발화가 시작됐던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던 김모 씨와 그를 도운 관리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자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직원도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법당국이 건물주 등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화재 당시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소방지휘부 2명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불기소 처분에 크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이런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지휘부가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 역시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방지휘부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생존자 파악 등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 획득이 미흡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방지휘부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공동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할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해야만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29분의 그다음에 그 영혼이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만나면 할 얘기가 있죠. 정말.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죠. 최근 그 충청북도와 유가족들이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마찰이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충청북도와 유가족들이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소방지휘부의 항고와 재정 신청이 문제가 됐는데요.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충청북도는 협의하려면 소방지휘부에 대한 항고를 취하고 재정 신청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원회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협상안 초안과 달리 충청북도가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고 동시에 재정 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과제보다는 제 식구만 감싸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도민화합과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다툼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협의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년 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스포츠센터 앞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열차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선로 전환기의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철도 개통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연동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아예 엉터리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맺은 협정서입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하면서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이,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맡게 되면서 각자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협정서에는 열차 개통 전 시설을 최종 점검하는 연동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입회하고 신호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연동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차 운행의 주체인 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서명이 없습니다. 시행기관과 민간 감리회사만 검사에 참여했고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철도 시설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아예 입회기관인 코레일을 부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한쪽 선으로 할 때는 저희 입회를 했고요. 예. 두 번째 할 때는 입회가 안 됐습니다. 아, 왜 그때도 안 불러서 그러면? 안 불렀습니다. 코레일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만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선 KTX 열차 사고의 원인은 선로 전환기의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공식 운행 전 검사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설계와 시공, 운행 등 전체 과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 열차는 철도 시설을 최종 확인하는 관련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1년을 달렸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관계자 징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로 시공이 끝나면 운영을 맡은 코레일의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강릉선 KTX 신호 설비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 서류조차 없었으니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될 리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설치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마치면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에 관련 자료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두 기관 사이에 맺은 협정서에도 이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즉 시행부서는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서류를 코레일에 인계해야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회에 나와 이런 규정에 따라 KTX 강릉선 운행 전에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회선이 뒤바뀐 채로 계속해서 뒤바뀐 채로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12월 22일 날 개통하면서 그 전에 그 코레일에 인계 인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저희 공단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번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를 포함한 신호 설비 관련 인수인계 목록입니다. 모두 14가지 자료 가운데 코레일이 넘겨받은 자료는 모두 9개. 주요 자료 5개는 운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세 목록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완료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절차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임 서류 자료 목록에 있는 것도 전체가 오지 않았고 철도 시설 전반에 대한 중요 자료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허점투성이로 드러나면서 KTX 강릉선은 설계와 시공 과정부터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안컵에 나설 축구대표팀 23명의 명단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출전 진용을 갖춘 벤투호,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위해서 본격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스포츠부 양시창 기자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쯤에 약 30분 뒤에 발표가 된다, 이 명단이 발표된다 얘기했는데 네네. 안 나왔어요. 2시에 안 나오고 3시쯤 됐죠.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었을 텐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벤투 감독의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가 어제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3시 반 정도로 미뤄졌습니다. 주세종 선수가 원인이었는데요. 앞서 23세 이하 대표팀과 연습 경기 도중에 왼쪽 허벅지를 다쳤는데 명단에 포함시킬지 병원 진단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허벅지는 다쳤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이 됐고요. 조금 전 또 확인된 내용인데요. 결과가 미세한 근육 염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햄스트링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벤투 감독은 만일 주세종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비 명단에 있는 이진현을 대신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23명의 명단을 좀 살펴볼까요? 깜짝 발탁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발탁은 없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공격진에 나상호가 포함된 정도가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사실 최근에 벤투 감독이 나상호를 굉장히 중용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명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요. 황의조와 함께 지동원이 선발이 됐습니다. 네. 석현준과의 경쟁에서 지동원이 승리한 것인데요. 황의조와 석현준이 전방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유형이라면 지동원은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준다든지 이런 다른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벤투 감독도 높게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벤투 감독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aracterísticas diferentes do Idzo, creio que são os dois jogadores que melhor se adaptam à nossa forma de jogar, voltou a competir. E por isso a convocatória de Gideon Guan. 네, 이선 공격진은 예상대로 손흥민, 이재성, 또 황희찬이 나서는데 이청용과 나상호가 함께 승선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경험이 많은 이청용이 이재성이나 황희찬을 대신해서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나상호는 교체 투입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드필더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드필더진은 기성용, 정우영 조합을 벤투 감독이 가장 좋아하고요. 경험 많은 구자철과 신예 황인범이 함께 선발됐습니다. 킥이 좋은 주세종도 있고요.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 선수가 아마도 이번 아시안컵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오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은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조금씩 뭐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 아시안컵이 포스트 기성용 찾기의 의미도 있습니다. 황태자로 불리는 황인범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비진인데요.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왼쪽 수비수는 박주호가 탈락하고 홍철, 김진수가 승선했습니다. 제가 우선은 홍철 선수를 주전으로 넣었는데 이후 상황에 따라 김진수가 주전을 꿰찰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수에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중앙은 역시 김영권, 김민재 조합이 나서고 오른쪽도 무리 없이 이용이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권경원과 정승현이 중앙 수비의 백업으로 또 김문하는 이용의 백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와 조현우의 싸움이죠. 주전 싸움이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수 선발에 대한 벤투 감독의 언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ara o Ju, e é obviamente jogador que nós também já conhecíamos porque já o tínhamos observado no momento em que chegámos e antes de chegarmos. 김진수를 뽑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진수 선수는 그 부상 때문에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종 명단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좀 아시안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네네. 지금 C그룹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오실 텐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함께 C조에 속해 있습니다. 필리핀과 1차전을 치르고요. 그 나흘 혹은 닷새 간격으로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2차전, 3차전을 치른 뒤에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총 6개 조가 있거든요. 개최국 아랍에미리트와 지난 대회 우승국 호주가 시드 배정을 받았고요. 한국과 이란, 일본, 사우디도 시드 배정국입니다. 이 시드 배정국들은 전부 우승을 노리는 강팀들이죠. 다행인 거는요. 대진운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제가 각 조 시드 배정국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른다는 전제로 대진표를 짜봤는데 이란과 중국, 또 호주와 일본, 한국과 사우디, 또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이 8강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란, 호주, 일본을 모두 결승까지 피할 수 있는 지금 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혹시라도 우승을 위해서 일부러 조 2위로 진출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데 오히려 16강에서 일본과 맞붙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승을 노리는 나라들은 모두 조 1위 진출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래저래 한국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진표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호랑이다라는 별명이 있지만 정작 아시안컵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1959년과 1960년 영거푸 우승을 따낸 뒤에 이후 16번 대회 동안 바로 지난 대회까지 포함해서 준우승만 4차례 차지했고요. 3위로 대회를 마친 것도 4번입니다. 반면 라이벌 일본은 우승만 4번을 차지했고요. 이란과 사우디도 각각 3번씩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59년 만의 우승 도전인데요. 대진운도 좋고 또 대표팀 선수들도 각 소속팀에서 최근 활약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꼭 좋은 결실을 맺어서 아시아의 호랑이로 다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 이런 얘기 안 듣게 정말 확실하게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점수차도 크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승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치찬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성서초등학교 등 30여 개 초등학교가 일제히 방학식을 갖고 30일간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방학 동안 생활 안내문과 과제를 전달받고 친구들과 함께 방학 계획을 놓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울 시내 590여 개 초등학교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모두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달 11%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판매된 담배 2억 8,800만 갑 가운데 11.3%인 3,500만 갑이 관련형 전자담배였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은 1년 전 7.3%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5월에 10%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 11%를 넘어섰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 10명 가운데 6명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전국 20살에서 64살 사이의 금융소비자 10,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생활을 조사한 결과 3년차 이하 직장인의 61%는 소액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적은 생활비가 45%를 차지했고 주택자금과 대출 상환이 각각 10%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 300만 명에게 1년에 1조 원에 달하는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특별팀 최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2월 말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전격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장관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 장관의 퇴임 사실을 알리며 새 국방장관을 곧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철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매티스 장관은 다른 참모들과 함께 시리아 전격 철군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전투 장비 구매와 함께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의무 분담을 매티스의 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대통령은 자신과 더 잘 맞는 견해를 가진 국방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의 사퇴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충동적인 스타일의 트럼프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북미 간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군사적 선택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종종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에 따르면 매티스는 트럼프에 대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이해력과 행동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울질해왔던 매티스 장관의 경질 결정을 계기로 2020년 재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물갈이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엿새째 먼지로 뿌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출 전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가 된 것 같은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미세먼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주말인 내일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부산과 광주 17도, 대전은 12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온화한 날씨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2월 21일 금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